그러면 유상증자 했죠? 네.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는 이벤트 또 뭐 있어요?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최근에 엄청 핫했어요. 그거 하는 주식은 다 올랐거든. 최근에. 솔직히 저는 왜 오르는지 모르겠어. 단톡방에서 맞아요. PNK 피부임상 연구센터 같은 경우. 계속 올랐다고. 그건 뭐예요? 뭔지 모르겠어. 자 갑시다. 두 번째 뭐냐면 유상증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돈을 받으면서 신주를 발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랑 반대로 무상증자라는 게 있어요. 무상인 거야. 말 그대로 무료.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주식을 더 발행해서, 주식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주를 발행했어요. 100명이 한 주씩 갖고 있어. 근데 이거를 100주를 더 발행해. 그렇게 해서 한 주 갖고 있는 놈들한테 한 주씩 더 주는 거예요. 그럼 각각 2주가 되는 거지. 근데 돈 받은 건 없어. 그럼 시가총액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대로여야 되죠. 주식수는 2배가 됐는데 시가총액은 그대로여야 돼. 그러면 주가는 2분의 1 토막 나야지. 그렇게 해서 권리락이 또 발생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러면 그거는 왜 하냐? 봐봐요. 유동성 많이. 유동성 맞아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우리 둘이서 동업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억짜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5천만 원 가출해가지고 각자 한 주씩 갖고 있었어. 한 주에 5천만 원. 근데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10억이 됐어. 아니 100억이 됐다고 해봐요. 100억이 되면 한 주잖아요. 2주. 그럼 100억 나누기 2주 하면 얼마예요? 50억. 한 주당 가격이 50억. 졸라 크죠? 그러면은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야 우리 10배 발행하자. 그러면은 한 주가 10주가 되면서 50억이 5억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비싼데? 야 그러면은 10배 더 하자. 그렇게 되면 이제 100주에 5천만 원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나중에 내 이 동업한 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팔 때도 한 3주 떼가지고 1억 5천 받고 이게 되니까 유동성 측면에서 되게 좋아요. 뭐 발행사 입장에서는 뭐 자본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슈도 있긴 한데 회계적인 이슈는 그냥 크게 재무 쪽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상장 폐지되는 기업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그런 거는 볼 필요 없어요. 뭐 감자 이런 거는 볼 필요 없고. 아무튼 그래서 유동성 때문에 무상증자를 한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리고 무상증자 그 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5만원 하던 게 10배로 10대 1로 해서 무상증자를 해서 5천원이 됐어요. 근데 이 주가가 5천원이 되니까 계속 올라가지고 만원이 됐어. 그러면은 개시가총액은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2배 되는 거. 그쵸? 5천원이 만원 됐으니까 2배. 근데 아무런 이슈 없고 무상증자를 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2배가 갔어요. 그러면 의미 있어요? 이 오름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죠. 결국에 그럼 뭐 할 거다? 떨어질 거다 라는 우리 의사 판단이 돼. 그래서 노터스가 그때 잠시 첫 번째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적어왔지. 얼마였냐면 무상증자가 적용돼서 가격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무상증자 고려했을 때 예전 가격이 노터스가 7,700원이었거든요 7,700원이었는데 8일 만에 44,000원, 43,950원까지 8일 동안 5.7배가 올랐어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무상증자 8대1이라 그러나 1대8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한 주 갖고 있는 사람이 8주를 가지면서 단순히 무상증자 때문에 이거 근데 지금 보니까 6,000원에 거래되고 있더라고. 이때 매수한 사람들은 이제 죽어나는 거죠. 이게 밸류라는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들, 주가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가총액을 봤으니까 이런 투자가 이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거 되고, PNK 피부인상 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그 무상증자 고려하면 기존 가격이 3,100원인데 8,300원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2.6배, 2.7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지금 조금 떨어져서 7,100원이더라고. 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이슈가 있었잖아요. 중국 법인 다 만들어서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그런 변동 없이 단순히 무상증자 때문에 오름세라면 결국에 이것도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3,000원 내에서 또 거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이게 무상증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다시 개인 사례로 돌아와야 돼. 개인 사례로 돌아와서 내가 돈을 빌린다고 처음부터 일단 이 사업이 제일 잘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은 일단 처음에 어떻게 빌린다 그랬어요? 가족한테. 가족한테도 공유한. 은행이요? 대출. 맞죠? 나 돈 빌릴 테니까 돈 갚을 테니까 빌려줘.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빌렸는데 아무도 안 해줘.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 이제 찾아갔어. 근데 엄마도 안 해줘.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갔는데 친구도 이제 안 해줘. 그럼 김 아무개는 해주겠지 하고 갔는데 김 아무개도 안 해줘. 이 사업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대요. 그런 경우에 근데 나는 돈을 빌려야 돼. 어떻게 약간 어떻게 하면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만 입장 바꿀게요. 네. 지금은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 있잖아요. 나는 이제 내가 빌리는 입장이고 이제 빌려주는 입장이에요. 안 빌려준다 했어. 지금 다 내가 야 내 사업 같이 동업할랬는데 야 그 사업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안 해. 하고 안 빌려준다 그랬어. 근데 제가 이제 좀 꼬드기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일단 내가 돈 갚을게. 갚을 때니까 빌려줘. 갚을 때 빌려주는데 내 사업이 만약에 잘 되잖아. 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그 수익도 쉐어해줄게. 돈 안 갚는 대신 수익 쉐어해줄게. 이러면은 뭔가 리스크는 안전하잖아요. 왜냐면은 나는 사업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거는 그 사업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의 크레딧만 괜찮으면 돈은 다 갚고 이제 내가 다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는 리스크는 대출해주는 리스크인데 만약에 사업이 잘 됐을 때 기대 수익 측면에서는 엄청 높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매력적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막 고안해가지고 금융상품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전환사채랑 신주인수권부 사채, 뭐 교환사채, 제가 맨날 하던 거. 그래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일단은 먼저 그 대출을 받은 다음에 그럼 그 채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채권을 가지고 나중에 사업이 잘 됐을 때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식으로 바꾸면 이만큼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분만큼 수익을 쉐어 받는 거예요. 그게 전환사채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뭐냐면 채권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채권이랑 1+1으로 신주인수권을 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빌릴 때 채권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또 줘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내가 만약에 사업이 되게 잘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 밸류 보니까 10억이거든. 10억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정도 준 거예요. 10억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한 5% 정도 준 거지. 근데 이게 만약 사업이 잘 돼서 100억이 됐어. 채권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이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지금 100억인데 10억짜리 밸류로 이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이득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이 둘 중에 뭐 고르고 싶어요?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서 수익을 쉐어하는 경우랑 채권은 그대로 있고 또 내가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경우랑 어떤 채권을 사고 싶어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게 더 좋아 보이죠? 그래서 더 힘든 기업일수록 그걸 발행해요. 그죠? 그나마 덜 힘든 애들은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도 안 되는 애들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보통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 자체가 일단 일반적으로 좀 많이 힘든 기업이라고 생각해줘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CJ CGV가 전환사채를 또 엄청 많이 발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 지금 엄청 힘들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이 CB랑 BW는 나중에 채권할 때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할 거라서 딱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때 그러니까 조건부로 주식수가 늘어날 수 있는 경우잖아요. 신주인수권부 사채 같은 경우에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주식이 늘어나는 거고 행사를 안 하면 주식이 안 늘어나요. 근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봐야 되거든. 그러면은 내가 기업을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도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됐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주식수를 계산해야 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 같은 경우에도 행사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주식수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일반적으로 딱 나오는 데는 그런 것들을 감안 안 한 주식수가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계산할 때는 그거 다 넣어줘서 보수적으로 밸류를 이제 계산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거는 그러면 뭐 나중에 유상증자 뭐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 그냥 좀 특이 케이스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걔는 어떻게 알아요 그건? 그렇게 된 거는? 아 그건 이제 다트 아니면 세이브로 그런 이런 것들 이제 내가 거예요? 봐야 돼요. 공시로 다 봐야 돼요. 예전에 진짜 힘들 때 누구한테 신주인수권 자체를 발행했어. 긴 사례 왔다. 근데 그 누구한테 나중에 이제 이 기업이 진짜 잘 살아가지고 높이 올라왔어. 그러면 그때 돼서 갑자기 자기는 이걸 하겠다, 행사하겠다. 그러면 그게 공시로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발행된 건 알아. 그러니까 발행된 공시는 이미 다 있고 발행됐다가 나 이제 바꿀래 하면 바꾸는 공시가 이제 다 뜨는 거죠. 근데 이제 바꾸는 공시가 뜨기 전에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발행 사실 자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데가 다트. 제가 항상 말하는 기업 공시 시스템에서 사업 보고서나 이런 거 보면 다 나오고. 그럼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시가총액 이런 데서는 그런 건 아예 안 찍혀 있는 거네요? 고려돼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고려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하고 다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비교해보고 그럼 그치. 한 거네가 될 아, 수도 그치, 있고 그치, 아니면 그치. 안 된 거네 할 수도 있는 거네. 그치. 근데 이제 전환되는 거는 또 행사하거나, 그러니까 그걸 행사라 그러는데, 행사를 하면 행사하는 걸 또 다 띄우는 데가 있어요. 세이브로라. 그거 여기 이렇게 자막 띄워드릴 거고, 제가 카톡 보내드릴게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확인하면 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시가총액이 중요한 이유는 했고, 주식수랑 주가랑 곱해서 시가총액이잖아요. 주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고, 그럼 주식수가 늘어나는 이벤트를 보자 해서 한 게 유상증자, 무상증자, 12BW 발행. 근데 이 유상증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제3자 배정, 그 다음에 구주주 우선 배정, 일반 공모. 일반 공모는 매도 시그널이다. 그리고 구주주 우선 배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든 거긴 하지만 아직까지 훼손된 건 아니다. 이건 내가 잘 판단하자. 그리고 제3자 배정은 시너지 효과 잘 보고 정말 괜찮은 3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 그리고 좀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애인데 하면 작전 세력은 아닐까? 그러면 내가 투자한 게 계잡주는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 근데 그럼 지누스는요. 현대까지 말 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봐봐요. 뭔가 그런 가구를 판매하는 곳에서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쭉 올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플러스, 그건 무조건 플러스. P&E 솔루션도 원익이 갖고 왔을 때 저는 플러스,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많이 없긴 했어요. 왜냐면 얘는 2차전지 충전소 쪽이고 원익은 반도체 그룹이니까 시너지 많이 효과는 없지만 일반 개인보다는 낫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고 막 떨어지니까 이건 결국에 실적 우려 때문이고, 실적 괜찮아지면 올라갈 거라면서 올라갔잖아. 지누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을 수 있어요. 이게 뭐 더 좋은 기업 제가 모르겠는데 세간에는 더 좋은 애가 가져간다라고 조금 소문이 나 있기도 했나 봐요. 근데 현대백화점 보면서 실명 매물이 일단 첫 번째로 나와서 좀 떨어졌던 것 같고,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반 그냥 개인보다는 현대백화점이 확실히 그런 국내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플러스 요소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급락했냐를 봤을 때는 결국에 사업, 얘네들은 일단 뭐니 해도 미국 주택시장이랑 연동이 많이 되는데, 미국 주택시장이 막 최근에 모기지 금리 막 6점 몇 프로 간다 이러면 최근에 좀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그 주택시장이 엄청 아작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지누스도 같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그 다음에 해상운임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수익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근데 뭐 1위 기업이랑 이제 그 장기로 해서 그 이제 고정비는 좀 안정화시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고 그 원자재 가격, 철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지누스 입장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빡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 입장에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전방 시장 소비도 많이 줄고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이래버리니까 얘들은 엎친 데 덮친 격 되는 거예요. 현대백화점이 지금 샀으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저도 이제 보면서 근데 이건 이제 괜찮은 요소인데라고 했지만 더 주가가 급락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런 판단이 잘못됐을 수 있는데, 그 가격보다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왔거든요. 그 말은 그만큼 잘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 현대백화점의 그런 경영 확신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비 시장이나 미국 주택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정상화되면 제가 봤을 때는 오를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밸류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사업적 스토리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지만 타이밍은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결국 올라갈 거라 보거든. 그럼 어느 게 더 빨리 오르고 어느 게 더 많이 올라갈 거냐를 보고 이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주성이랑 지누스랑 보면 그래도 반도체 우려가 있지만 태양광만 가면 주성이 잘 갈 거니까 저는 주성. 근데 주성 빼고 지누스만 보면 저는 지금 현재 가격이면 우려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고 워낙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해소되면 지금 현재 그 완전 나락가기 전 가격보다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현대백화점이랑 그 시너지 효과 덕분에 그것 때문에 이제 국내 사업에 대한 그런 성장성을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댓글도 한 명 봤어요. 그래서 죽을 엄청 힘들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 마음이 뭔 줄 알아. 근데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사업적 스토리라고 하면 지금 가격이 더 저렴하다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사업 공부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가나 시가총액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해됐죠? 근데 아무튼 그런 거는 주식이라는 건 결국 한 가지 이벤트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쵸, 난 이거를 생각하고 오를까 생각했는데 또 그 외 다른 변수들이 많은 거니까, 모든 걸 고려해서
해야 되고 그건 이게 공부하다 보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왜냐면 저도 태양공만 보고 잘 된다 하고 주성했지만 지금 중국 규제한다고 갑자기 해버렸잖아요. 근데 주성은 중국 쪽 노출 엄청 크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슈 때문에 갑자기 또 날아가고 태양광 전쟁 이슈 어떻게 예측해? 그러면서 이제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도 이제 판단해야죠. 이제 여기서 익절하고 선절하고 다른 걸로 갈아탈지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나는 조금 더 감내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개인들의 몫이고 그런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랑 안 돼 있는 사람이랑 주가가 떨어졌을 때 견딜 수 있는 그 그릇이 엄청 많이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 누가 이렇게 추천해서 내가 공부 안 하고 샀잖아요. 그럼 이게 떨어지면 너무 진짜 불안하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안 된다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해서 이건 진짜 내 생각해서 막 떨어져 그러면 이거는 그래 언젠가 오를 거고 내가 먼저 투한 게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면 돼요 진짜. 그다음 질문 시작. 오예 Q&A 땅땅땅. 그 시가총액 공부하려고 이것저것 들어가서 봤는데 보니까 나와 있는 것들이 막 매출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이게 연도별로도 있고 분기별로도 있더라고요. 들은 거.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진짜 공부하려고 이 주식을 사려고 공부하려고 왔는데 네. 그럼 나는 이걸 다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그냥 볼 수 있으면 세부적으로 보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분기는 그때 말했지만 길 가다가 돈을 주었는데 그거 당기순이익에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회성이잖아요. 분기에서 그 일회성이 해당되면은 엄청 그 변동폭이 클 거 아니에요. 분기로 보면 그러니까 뭔가 안정적인 밸류에이션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걸로는 볼 수 있지만 뭐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냐 아니면은 뭐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냐 이런 건 볼 수 있지만 이 분기 실적을 가지고 밸류에이션까지 완전히 온전히 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분기보다는 뭘 봐야 돼요? 연도 실적, 4개분기 실적 아니면 뭐 2022년도 실적을 봐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제 3분기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 2분기, 1분기, 2021년도 4분기, 3분기 이렇게 해서 최근 4개분기를 봐도 되고 그건 이제 자기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2년도 8월인데 2021년도 완전히 낸 실적을 볼 수도 있고 2022년도 컨센서스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봐봐. 제가 이제 돈 또 빌리는 입장이고 돈 빌려주는 입장이에요. 야, 나 작년에 1,000억 했어. 1,000억 벌었어. 지금 이거 내가 니한테 1,500억에 팔게. 작년에 1,000억 벌었거든? 이거 1,500억에 이 사업 가져가. 한번 가져갈래요? 안 가져갈래요? 왜? 그럼 작년에 했던 거니까 이게 올해도 그럴 거라는 그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래서 그러면 뭘 봐야 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지금 내가 상반기에 1,000억을 벌었어.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딱 봤는데 최소 300억은 더 벌거든? 그럼 1,300억은 올해 벌어. 근데 내 이거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1,000억에 팔게. 하면 사요 안 사요? 그럼 살 것 같아요. 그치? 이미 1,000억 버는 거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그니까 뭐냐면 미래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게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실적보다는 2022년도 컨센서스가 중요하고 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거는 애널리스트들이 이 실적을 예상치를 다 내는데 그 예상치의 평균이라고 보면 돼요. 그 평균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러면 그 컨센서스는 근데 변동이 될 수 있잖아요. 추정치니까 불확실하잖아. 이게 얼마나 실현이 될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한 거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고 저기 얘는 안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고 쟤는 약간 중립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면 한 명 거 보면은 괴리가 크지만 얘네들의 평균을 가져오면은 이 모든 얘네들의 시각을 갖고 온 거잖아요. 그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 기업의 어느 정도 잣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그 평균을 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들도 다 그냥 야 오늘 1,500억 얘네는 1,500억 이게 아니고 얘는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해서 여기서 얼마 저기서 얼마 이렇게 해서 한 1,500억 벌 거다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논리가 얼마나 보수적으로 책정이 됐고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성이 있냐를 읽으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고 우리는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펀드 매니저인데 애널리스트는 분석해서 글 쓰는 직업. 펀드 매니저는 그 논리를 보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재해석을 해서 그대로 투자를 집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되려면 펀드 매니저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논리를 계속해서 잘 봐야 돼요. 그 사업을 보면서
얼마나 비판적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보고 그럼 내가 가감을 해야겠지. 얘는 1000억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얘 좀 공격적으로 잡은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서 한 200억은 조금 덜 넣을 것 같아. 그러면 한 800억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1300 얘가 막 900, 1300, 1000이었으면 900, 1300, 800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평균을 내는 거지. 그렇게 해서 평균의 재작업을 들어가고 컨센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건 이제 조금 더 상급 레벨이고 내가 아직까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시장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쓰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다른 것들이 이제 막 알 수 있고 해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가감이 들어가면 돼요. 차근차근 하면 돼요. 한 번에 하려고 하면 포기하거든. 그러면은 누적이 돼야 되니까 다음번에 올 때는 이 시가총액이 뭔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러니까 12BW는 채권에서 할 거야. 그러니까 몰라도 돼. 근데 유상증자랑 무상증자가 이런 메커니즘이다 정도는 기업을 한 상태에서 오면 그 다음에 또 쌓아나가면 돼. 네. 뭐 공부를 열심히 해오라 이런 건 아니고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끝!